천재는 무조건 피하라고 그러죠. 같이 경쟁하지 말라고 그러죠. 경쟁하면 혼자 피 흘리고 다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쪽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니까 절대 맞붙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삼국지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줘요. 100여 명의 천재들이 붙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99명의 영웅들하고 제갈공명이라는 단 한 명의 천재하고 하는 전쟁이다. 궁극적으로 제갈공명을 끝에 이긴 사람은 사마이예요. 사마이는 맨날 도망갔거든. 천재는 앞질러 가면 앞질러 가게 놔둬야 되지. 그걸 어거지로 흑흑대면서 따라가가지고는 자기가 다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천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큼 하루 한 장 더 그리고 하루 더 글을 쓰고 꾸준히 5년이고 10년이고 걸어가다 보면 천재를 스치고 걸어 올라와서 자기만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만화가 이현세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현세 화백님은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만화로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낸 거장이시자 현재도 웹툰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국 만화 시장의 발전에 좀 이바지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작가님의 만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 주에는 만화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작을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작가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작업자로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재직을 해오셨잖아요. 네. 세종대에서 35년. 그쵸.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해 오시면서 아마 느끼시는 바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고 후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산업의 변화가 많기도 했고 요즘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조언하고 계신지 최근의 변화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최근의 변화는 제일 큰 게 애들에게 한 가지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항상 4학년 수업은 작가가 된다는 전제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작가의 미덕, 작가의 어떤 장점, 그리고 작가로서 살아남는 법, 처음에 기획서를 낼 때 기획서 쓰는 요령, 하나부터 끝까지 작가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애들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4학년 애들도 작가가 되기 위한 애들만 강의를 듣죠. 근데 최근에는 제일 먼저 묻는 게 작가가 될 건가? 편집 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만화 관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 자체부터 먼저 묻죠. 너는 거기 어느 쪽 재능이 있는 것 같니? 라고 그걸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리고 있는 게 즐거운가? 아니면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 가지고 뭔가 기획하고 도모할 때 즐거운가? 글 쓰는 건 재밌는데 연출 지나서 그 뒤부터 드로잉이 너무 하기 싫다. 또 드로잉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쭉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 제작사도 많으니까 넌 기획 제작사에 들어가서 일단 파트를 맡아가지고 하는 팀장부터 하는 게 행복하겠다. 넌 스토리 작가 쪽으로 먼저 접근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맞춤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개개인으로. 대학 4학년 과정이 어떤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예, 개개인. 그냥 큰 것만 있죠. 큰 것만 딱 잡아서 졸업 작품 워크샵 이렇게 정해놓으면 딱 개개인적으로 접근하죠.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작가가 돼야 한다 혹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변화하게 된 계기랄까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애들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고요. 바로 졸업하면서 죽기 살기로 난 죽어도 잘 할 거야 하는 학생 수는 아주 줄어들고 졸업하면 졸작 작품을 하나 남기고 포트폴리오로 잡아서 기획 제작사 속에 콘트를 일단 작업하고 싶습니다. 팀으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드로잉. 그 드로잉은 주로 보면 웹소설 같은 걸 가지고 콘텐츠를 잡아주는 사람을 받아서 드로잉하는. 콘텐츠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웹소설로 되어 있는 걸 만화 스타일로 대사를 다 전환시켜서 바꿔야 돼요. 콘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콘티를 그냥 대충 보고 그림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걸까지 그렇게 영화 시나리오로 전환시키듯이 웹툰 시나리오로 전환시켜야 돼요. 원래 지옥 캠프는 항상 1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공포의 외인구단 안에 나오는 지옥 캠프요? 네. 10박 11일이에요. 전국 대학생들을 100명 만화가가 되고 싶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저기 양평에 연수원이 큰 게 있어요. 그걸 통으로 빌려가지고 애들이 10일 동안 밖에 못 나가요. 거기 있으면
그림만 그려야 돼요. 와. 그래서 10일 동안 완성을 하고 나면 10일째 그거를 자기들이 다 전시를 해요. 컴퓨터든 뭐. 실력은 엄청 늘어있겠네요. 본인들이 직접 알죠. 다른 학생이 어떻게 그리는지. 최소한 아이패드라도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고 한 번도 자기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그려본 적은 경험을 거의 못하잖아요. 그쵸. 멘토는 현역 작가들이에요. 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10박 11일 동안 같이 자기 작품도 하든지 쉬든지 그러면서 애들 작업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시하면 그날 보러 오는 VIP들이 너무 좋죠. 공정과 신용을 우리가 담보해 주죠. 우리가 다 지켜서 이 학생은 이 작품을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만든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보정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등용문이면서 스카우트장이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 같아요. 재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 만큼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뼈아픈 순간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천재를 마주하는 젊은 창작자들, 내가 천재가 아닌데 이런 후배들이 있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가 궁금했어요. 천재는 무조건 피하라고 그러죠. 같이 경쟁하지 말라고 그러죠. 경쟁하면 혼자 피 흘리고 다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쪽을 포기하든지 네. 끝까지 붙어서 패전해가지고 참담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렇게 되니까 절대 맞붙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삼국지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줘요. 100여 명의 천재들이 붙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99명의 영웅들하고 제갈공명이라는 단 한 명의 천재하고 하는 전쟁이다. 제갈공명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영웅은 없는 거다. 그 유명한 주유까지도 결국 공명하고 자기가 머리를 겨눠보려고 하다가 요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삼국지 전체를 다 통틀어봐도 제갈공명을 한 번도 이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갈공명을 끝에 이긴 사람은 사마이예요. 사마이는 맨날 도망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갈공명이 북벌을 한 6번을 합니다. 조조의 나라를 쳐가지고 천하를 3등분 해가지고 안정되게 총나라가 다스리게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근데 사마이가 6번 다 도망다니거나 첩보전을 열거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갈공명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죠. 사마이는 뭘 알았냐 하면 제갈공명이 자기보다 일찍 죽는 운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시간만 끌면 자기가 이긴다고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계략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명 외에는. 그리고 제갈공명 일찍 죽고 사마이가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죠. 결국 승자는 사마이예요. 천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큼 하루 한 장 더 그리고 하루 더 글을 쓰고 꾸준히 5년이고 10년이고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신의 벽 앞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천재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작가라는 이 직업은 장거리 직업이지 단거리 직업은 아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천재는 앞질러 가면 앞질러 가게 놔둬야 되지. 그걸 어거지로 흑흑대면서 따라가 가지고는 자기가 다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길을 내주는 거. 먼저 보내줘.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러고 비키고 자기는 자기 길만 꾸준히 가다 보면 간 만큼 어느 날 보면 산중턱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천재를 스치고 걸어 올라와서 자기만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의 후배들을 보셨을 네. 텐데 천재를 목격한 적도 있으시겠죠? 저 있죠. 그럼요. 오. 그게 이제 어쨌든 동네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제일 잘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제일 잘 그리고 쟤는 만화 그리려고 태어났어.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 만화는 이현세가 제일 잘 그리지 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네에서 다 그런 소리를 듣던 애들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 당시에는 만화가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미친 놈만 문화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한 명씩은 천재적인 애가 있어요. 이미 수준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인체 드로잉을 막 연습하고 있는데 벌써 저는 근육의 질을 그리고 있다든지 또 우리는 막 사자, 말, 호랑이 이런 게 그려놓은 멋이 있잖아요. 네. 얘들은 피부 밖으로 이미 근육이 이렇게 딱딱 잡힌 네.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그려도 멋이 있습니다. 웬만큼 그려도. 네.
근데 돼지, 하마, 코끼리 이런 건 진짜 그리기 어렵습니다. 살집이 하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육과 뼈가 그 지방이 다 쌓여 있었어. 네. 그 속의 뼈대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돼지 엉덩이, 코뿔소 엉덩이 이쁜 줄 몰라요. 그냥 코뿔소 대가리만 그리고 뒤는 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코뿔소 엉덩이를 그리고 있고 코뿔소 배를 그리고 있고 해부학적으로 이미 완전히 깨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 인체를 그려도 걔는 이미 해부학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내니까 어떤 포즈를 그려놔도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정형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보기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게 아니면 특히 춤추고 이러는 여자의 몸 같은 경우는 너무 감춰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상상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해부학이나 뭐는 지난해나 나이가 거의 같잖아요. 갖고 보는 책도 거의 비슷한데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도 없는데 이미 그 친구는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그리고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도 우리는 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막 그런데 함석헌 옹 강의 같은 걸 듣고 다니고 차원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벌써. 우리 뭐 만화방을 기웃기웃하고 센터에 가서 외국 만화 잘 그려놓은 거 사느라고 애를 먹고 막 뒤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강의 들어 다니고 생각이 이미 우리보다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무엇을 그릴까가 걔한테 훨씬 중요한 건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친하게 된 애들은 거의 다 만화를 그만둡니다. 그 계열 어디 만화 잡지 기자를 하든지 귀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만화 외적인 전시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지 그 친구 앞에서 그림을 절대 못 그리죠. 그래서 애들한테 경고를 하죠.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냥 보내주고 친해지지도 말라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보내주고 너는 이쪽 고목대장에서 그래도 나는 제일 잘 그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너는 노력한만큼 네가 가 있으면 되지. 너는 천재가 아니니까. 근데 모차르트도 그랬고 다들 천재들이 다시는 요주를 해요. 더 가려면 신의 세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입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데 만약에 가끔은 부지런한 천재가 그 못한 세상 이치를 깨고 신의 벽을 타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네. 그런 친구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이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갈 거니까. 공포의 외인구단. 이것만큼 한국 만화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한 신드롬적인 작품이 없다. 아직까지도. 당연히 네임드 작가들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시대를 뒤흔든 작품은 그게 거의 유일무이한데 작가님께서는 그만큼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죠. 네, 좋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불안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려움 같은 건 생기죠. 이건 정말 이거는 내 손에서도 이렇게까지는 그림을 못 그리겠구나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런 후배들은 많은데 제 생각이 좀 남다른 데가 있었어. 후배들하고는 내가 사는 구역이 다르다고 항상 생각했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같은 구역에 살지만 한 번도 만나는 적이 없잖아요. 네. 한 명은 정글을 싫어하고 한 명은 평원을 싫어하니까. 그것처럼 제가 외인구단이나 이걸로 해서 쭉 갔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미 10대 독자들은 없습니다. 대중예술이라는 게 음악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20, 30년 지나고 나면 그 유명했던 스테이지도 지금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이현세 당연히 누구냐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작업을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세대는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죠. 올드 팬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니까 지금 젊은 작가들은 이 올드 팬들하고는 감성이 또 안 맞죠.
제가 놀물은 이미 다른 곳에 와 있으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뭐 그 친구들이 노는 소년 액션 만화를 그릴 생각도 없고요. 또 그려봐야 애들이 봤을 때 70꼰대가 그리는 소년 만화가 자기들 만화가 아닐 거잖아요. 야, 이거 뭐야? 만화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젊은 작가들하고 저하고 가야 될 길이 이미 세대를 건너서 네. 한 곳에 같이 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경쟁적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천재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죠. 지금 20, 30대의 그런 시장은 젊은 친구들이 잡고 있는 거고, 저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황혼길에 흔들러져야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만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한때는 경쟁했을 수도 있죠. 웹툰 시장을 거부하고 인쇄 출판 쪽을 계속 고집했을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출판 시장이 다 완전히 없어진 상태니까 지금 웹툰 시장에서 노인 상대로 그래도 만화를 그리게만 해주는 것도 플랫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누가 이제 70 노인에게 그런 일을 함부로 주겠습니까? 의미가 아니면 제 만화를 찍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극히 어렵죠. 전 작가님이 이제 어떤 업계가 크게 변화할 때마다 거장의 위치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에 탑승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판 만화 위주에서 처음 인터넷 만화가 등장하고 이제 웹툰이 등장하고 네. 그런 길목마다 작가님은 당시에 저항도 굉장히 많았던 네. 걸로 아는데 빨리 비교적 탑승을 하셨고 네. 최근에 또 이제 AI를 이연세 만화풍을 학습시키는 네.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 네.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세요? 그럴 때마다? 그건 아마 이제 호기심 때문이겠죠. 이건 뭐지? 라는 그 호기심이 제일 앞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화를 웹툰을 이야기 산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작부터 이미 시작됐죠. 캐릭터를 이렇게 라인업 시켜가지고 역할을 다 분담해놨기 때문에 마동탁이 나오면 일단 사람들이 긴장하거든요. 얘는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오해성이 어디 조용히 앉아가지고 참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거 언제 폭발하지? 그렇게 딱 성격이 딱딱 캐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연세의 만화는 별 의미가 없죠. 명품시대에는 정찬호라는 애가 나오긴 합니다. 처음. 곽경택 감독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오해성보다는 까치보다는 찬호가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까치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때 또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이연세 만화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철학 같은 거와 접목하지 않으면 이연세 만화를 두 번 볼 이유가 없죠. 캐릭터가 똑같으니까. 까치와 음주 마동탕 이런 애들이 거의 같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이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작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새로운 내가 가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호기심 네. 이런 게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어떤 그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네요. 원동되죠. AI가 이제는 우리한테 지금 와 있잖아요. 세종대하고는 콜라보 작업을 하죠. 세종대 인공지능팀 학생들하고는. 까치검지하고 외인구단에서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 이후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니? 그럼 뭐 어떤 친구들은 아마 그 두 사람 성격 봐가지고는 애 낳고 이혼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음지하고 오해성 두 성격을 다 닮으면서 완전 일진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 뒷얘기를 꾸면서 네. 제일 빨리 작업 과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담하고 리메이크 작업. 예전 작품들. 네, 고교 외인 부대라든지 카론의 새벽이든지 그거를 80년대 이연세 화풍으로 그린 경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2023년, 25년 이연세 화풍하고 그걸 결합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현재 유행하는 웹툰의 그림체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네. 재해석해서 내놨을 때 어떤 느낌의 만화가 나올까? 그걸 이제 재담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네. 12월까지는
올해 12월까지. 네, 2작품 정도는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 약간 화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이게 제일 오래 걸린 작업인데 제가 여태까지 그린 모든 만화를 네. 학습해가지고 내가 죽고 난 뒤 예를 들면 3000년에 이때 이현세가 살아있다면 이현세의 세계관으로 까치엄지를 그렸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 내가 죽고 나도 디즈니처럼 네. 세상하고 같이 공명하는 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제 야망이죠. 난 죽어도 내 컨텐츠 까치엄지는 영생을 한다.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는 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대 혹은 이제 그 시대 대중문화의 역할이랄까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 것 아주 같고 중요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께서는 그 만화, 특히 대중만화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세대의 인식이나 가치관 같은 걸 형성하는 데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는 시대를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한 반박자 앞서가면 대중하고 이렇게 호흡을 절묘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웹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겠죠. 학교에서는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제되고 딱 정형화된 교육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네. 웹툰 같은 경우는 항상 일탈을 부추기거든요. 99개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너 전부 학교 말만 믿지 마라. 한 번 정도는 운 나쁘면 삐끗할 수도 있어. 너희들은 15살, 20살이라도 그 삐끗할 때를 대비해서 너도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걸 우리 웹툰 같은 대중 매체들이 전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일종의 세상을 살기 위한 등대라고 볼 수 있죠. 웹툰의 역할은. 근데 작가들이 대다수가 인기를 위해서 매전을 하기 때문에 등대 역할을 실제로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극적이고 파격적이고 그러한 것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거지 아름다운 만화, 멋있는 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등대가 되지 못 되는 이유는 네. 너무 상업주의의 플랫폼도 기획 제작사도 작가도 함몰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네. 사회가 건강해지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만화 업계가 기존의 출판 만화 위주에서 웹툰 쪽으로 옮겨오면서 생긴 문제겠네요, 이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출판 만화일 때는 네. 기본적으로 작가주의 작가들이 상업주의 작가하고 같이 공생하는 관계였었어요. 네.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70%는 아주 대중성이 강한 만화를 실어도 한 30%는 그 잡지의 품격을 위해 가지고 독자들이 이것 때문에 책을 사지 않아도 작가주의 성향의 작가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네. 그리고 잡지는 한두 작가 때문에 그 잡지를 사고 나면 돈이 아까워서 결국 나머지 18작품도 다 봐요. 그럼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순수한 작품주의 성향은 묵은 뚝배기 맛 같아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그 진국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17, 18명의 작가들이 작가 작품 몇 개 순수한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본인들은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지 않죠. 오로지 인기에만 매달리니까. 아, 이렇게 표현하는 법도 있구나. 상업주의 작가들한테 영감을 준다고. 같은 작가들한테도. 네. 그런데 잡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안 팔리고 더 팔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원고료는 줘요. 대신에 인기 있는 작가 서너 명한테 50배, 100배 원고료는 못 주죠. 원고료는 그냥 같이 잡지를 만드는 거니까 차이가 나봐야 한 서너 배. 대신에 그 작가 단행본이 나왔을 때 차이가 나죠. 이거는 한 100부 찍는다 하면 그건 한 20만 부, 30만 부 찍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웹툰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작가 걸 보고 난 뒤에 쭉 무협 만화를 들어가서 봤다 그러면 나머지 무협 만화도 다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만 보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작가주의 성향의 작가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도 줄 수가 없고 기획 제작사도 그런 걸 제작할 수가 없고 작가주의 작가들은 다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상업주의 작가들만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웹툰은 그렇게
건강하게 양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가 아니다라는 한쪽 날개로만 열심히.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건 언젠가는 탈이 생기잖아요. 약간 지금 현재 그런 조짐은 보입니다. 외국에서부터 약간 한국에 만화는 왜 그림이 다 똑같지? 한 사람이 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네. 그리고 10대 애들, 20대 애들부터 서서히 일본 만화나 유럽, 미국 만화를 보면서 이거는 드로잉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웹툰은 왜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지? 후 보정 작업 그 화려함 속에 가다가지고 그림의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고 못 보던 아이들이 네. 이제 그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씩. 네, 좋은 영향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기획 제작사도 정말 드로잉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죠. 웹툰 산업 특유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상업주의와 작가주의 작가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은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일 먼저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죠. 작가주의 작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은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북표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축제나 앙글랜 같은 도서 축제 이런 데 가서 한국관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작품도 전시하지만 반대로 스토리의 깊이나 그림 역량이 아주 뛰어난 만화도 이쪽에 같이 전시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면 플랫폼도 좋으니까 네. 플랫폼 한 1% 정도는 작가주의 그러니까 한국만 아니라 지금은 뭐 미국, 일본, 유럽에서 다 작가를 스카우트 하니까 네. 할 때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작가들은 100명밖에 안 보는데 10만 명이 보는 원고료를 주고 충분히 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 잡아야 기획 제작사도 우리도 이번에 한번 지원받아 볼까 또는 이런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 다시 나는 죽어도 예술을 하겠어라는 사람이 전문의들이 나오겠죠. 좀 숨통이 트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상업주의 작가들이 작가주의 작가들을 좀 경멸할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건강하게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작가주의 성향 작가들도 저 새끼 돈밖에 몰라라는 혐오나 경멸보다는 쟤들이 시장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어.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서로의 이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후배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있죠. 학교에서도 졸업생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 후배 작가들한테 아무리 독자나 세상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도 작가들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정보가 얼마나 쉽게 옵니까? 쿠팡처럼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뒤지면 정보가 다 뜨죠. 그런데 그 정보는 그야말로 정보일 뿐이지 양식은 안 돼요. 작가가 성장하는데 고뇌하고 사색하고 연상하고 상상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마 사진도 여러분들 출력해가지고 집에 하나 탁 꽂아놓은 사진은 볼 때마다 보고 그래 여기 그때 갔었지. 그게 좀 기억이 느껴지는데 아이패드나 이런 데 저장돼 있는 사진은 언제든지 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의 안 봐지잖아요. 맞아요. 작가에게 오는 인터넷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책에 밑줄 그어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 읽을 때마다 잘 안 읽혀지지만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하죠. 생각 넘어갈 때마다. 그야말로 작가들한테는 책은 창작의 등대라고 할 수 있죠. 길잡이. 책을 읽지 않으면 롱런하지 못합니다. 평생 직접 경험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의한 만화를 해야 되는데 한 작품 가지고 히트 칠 수는 누구나 어쩌다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뒤로 롱런하는 건 그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작가들이 타이틀을 못 바꾸는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전부들 앞에 순위 경쟁을 하잖아요. 홈쇼핑 물건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한 주 쉬지도 못해. 자기가 쉴 동안 다른 놈이 그 위에 올라갈까 봐. 네. 그래서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는 웹툰 작가들 주말은커녕 명절에도 못 쉬어요. 다 쉬자고 하면 좋은데 내가 오늘 팔자조가 쉬지만 난 갈 데도 없고 난 그때 만화 그려야 됐어. 나 올리겠어. 한두 명 올린다 그러면 나머지도 못 가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릴까 봐.
그만큼 마른 세계거든요. 건조하고 마른 네. 세계예요. 네. 그래서 한 타이틀이 끝나면 시즌 끝나고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그 작가는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작가로서의 이름에 그만큼 독자의 신뢰가 있다고 믿을 때는 쉴 수 있는데 이름보다는 만화 타이틀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바꾸죠. 그런 걸 좀 넘어서서 독자들보다 한 단계 반보 위에서 앞을 내다보고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그렇게 반박자 독자보다 앞서갈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은 인문학은 필수라고 보죠. 작가님께서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또 교수님으로 후학 양성도 하시면서 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도 맡으셨어요. 제도 설계 차원에도 되게 깊게 관여하신 걸로 아는데 네. 한국의 만화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지 좀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제는 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만화 작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요. 나머지 한 80까지 한 10년은 시장이 받아준다면 작품만 계속 하고 싶죠. 학교도 내년 6월이면 이제 정년, 석자 교수 5년 계약도 끝나요. 내년 6월에요? 마침내 자유도 오는 마침내. 네.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만화 작품 활동만 하실 수 있는 때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최인호 씨나 이어령 박사처럼 네. 죽기 전까지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으면 최고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5년 동안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건 세종대에서 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가장 즐거웠던 건 만화 작업을 할 때요. 만화가로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건 학교 교단에 서서 20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했을 때가 가장 자랑스럽죠. 바람처럼 살았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그게 이제 미래 세대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실까요? 네. 뭐 그게? 여태까지 갇혀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약간 달라진 거는 바깥보다 집이 옛날보다 훨씬 집이 더 편해져 가요. 몸에 병이 많아지니까 내가 내 몸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거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만화를 가지고 마구 거짓말하는 게 딱 막 그 진짜 지옥 훈련도 이겨내는 강한 네. 캐릭터를 네. 상상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갈 수 있는 책상이가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몸은 뭐 구속돼도 영혼은 바람 같으면 대충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주 긴 세월 동안 내가 거장의 위치에 있던 아니면 뭔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든 그런 건 관계없이 순수하게 이 상상력을 펼칠 때 거기에 몰입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저는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후배 창작자들 아니면 그냥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2부에 걸쳐서 이현세 작가님의 삶과 작품 세계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